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교수입니다. 먼저 제43회 전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발표자는 가장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현재 북한 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이시고 전 오사카 총영사이신 조성열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 석학이신 토론자 6분을 먼저 연세가 많으신 순서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었고 전주 러시아 공사이신 박종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왼쪽에는 전 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총장이신 백이찬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세종연구소 통일정책연구실장이시고 요즘 핵 자강론의 지금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성작 박사님. 감사합니다. 왼쪽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우리 최용환 박사님. 예, 환영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이신 우리 홍민 박사님. 홍민 박사님은 여러 번 여기 참석하시는데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주 요즘 최근에 바쁘신 평화네트워크 창시자이고 대표이시고 현재는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이신 정욱식 소장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자주 오십니다. 발표자이신 우리 조성열 박사님이 발제하기 전에 사회자가 발표자의 결론을 한번 먼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용.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4세기 로마 시대의 격언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여 대북 확장 억제나 삼축 체제의 강화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전 안보 위기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대량 응징 보복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과 국민들의 지지, 초당파적인 협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고 국지 도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이념에 매몰된 대외 전략을 재검토하고 초당파적 협력을 복원해 현 안보 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성열 박사에게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동현입니다. 여기 다 아는 분들이긴 한데, 또 이 주제가 사실 이 새로운 주제도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박현 교수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6월달에 발표를 하려고 해서 그 사이에 바뀌지 않았나 했는데 계속 그 주제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 이미 이제 거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정부 향후 4년 동안에는 사실 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선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논리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참조하는 데는 제가 이제 그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시민언론 민들레라는데 한 2주, 3주 정도마다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썼던 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아까 곽대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마지막 부분도 시민언론 민들레와 결론 부분에 썼던 부분이 다시 따온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부분도 역시 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처음에 인용도를 안 붙였지만 취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도가 잘못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 12월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체코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총리 재임 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집부린 바람에 결국 러시아 침공이 이루어졌다면서 좀 아쉬워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본인의 얘기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없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직전인 2월 19일 위넨 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이제 그 1994년 우크라이나 비핵화를 약속한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파기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푸틴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래식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지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시도를 평가자로 하면서 독재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비핵화는 애당초 불가능했다거나 위장된 평화시 놀아났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노력을 비난하더니 급기야 금년 1월 윤 대통령과 여권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당시 취지대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비핵화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방해했던 일부 국내 정치 세력들에게 비난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초강경파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합세해서 북한에게 빅딜 아니면 노딜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며 압박을 하면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고려한 단계적 비핵화 방식, 이것을 이제 스몰적 폄하하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협상을 실패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더욱더 가시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위협은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의 양적 증가와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서 기존의 확증보복에서 비핵진 확정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세적인 핵대세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동을 걸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북한 핵실험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져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처럼 진영 간의 대립이 첨예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추가 제재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비난 성명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전략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핵미사일 능력과 또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세 인식은 금년 신년사를 대신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의 결정서 발표를 통해서 신냉전과 다국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과 다국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또 한국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남한의 겨냥에 전술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의 증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위협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인식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 억제가 성립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가 단지 능력의 보유를 넘어서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위협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완충 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할 수 있는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 북한을 이해할 때 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 또 평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상당히 틀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과연 또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행태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2017년 그리고 이제 2018, 19년도에는 약간 대화국면으로 진행된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특히 이제 2020년, 21년 들어와서 전략국가 지위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과거와 다른 어떤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제 이런 완충 국가에 벗어나 전략 국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안보적 측면 외에도 경제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현재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 어려움, 따라서 북한이 상당한 이제 비핵화 또 전략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경제 규모가 작고 오랫동안 자력경쟁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본기술 협력만 있어도 체제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 백신 5천만 본이었나요? 그걸 제공한다고 했을 때도 거부했고 또 많은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외 봉쇄를 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스스로 봉쇄함으로써 북한은 내부 정비에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유엔 아무리 제재로 합법적인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되자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사이버 수단을 통한 화폐 탈취에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해외 근로자들의 일부는 귀국하고 나머지는 잔류하면서 지금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해킹을 통해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2015년에서 19년까지 약 20억 달러의 탈취 시도가 있었고 2022년만 해도 약 1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외화를 얻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의용군을 파견하거나 또 우크라이나가 분리독립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공업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화 거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의 경우는 북한 군이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의용군 자격으로 전투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긴 하지만 서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분리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국가로 승인했고 또 북한이 이제 유엔 아무리 제재 결의를 받고 있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만 모두 귀국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분을 공병부대라든지 의용군 형태로 대파병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민들레 거기다가 상세하게 유엔 안보리 조항까지 제가 소개하면서 분석한 바가 있었는데, 따라서 북한은 이제 현재 한러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진영 구도가 더욱 격화되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와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포기에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이제 핵무기의 다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용어가 정확하다는 거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핵무기의 다종화. 그래서 이제 핵무기의 다종화, 그리고 핵탄두는 이제 소형화, 경량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북한은 뭐 최근의 변화를 본다면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했고, 그리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치국회의에서 선별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하고 감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한다라고 한 이후에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파기되지 않았던 3번 경로를 복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모라토리움 파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추가 결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다량의 핵탄두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급속히 늘려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시프리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작년에 25개에서 5개가 늘어나는 30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에서는 45개, 미 의회조사처는 20개에서 60개, 국방연구원은 80개에서 90개, 그리고 이제 금년에 나온 2020 국방백서에는 핵탄두량은 얘기하지 않고 핵무기급 핵 분열 물질을 70kg 정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발수단과 결합됐을 때 실질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 투발수단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2018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의 어떤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극초음속 무기도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다탄두 개발 유도 기술, 초대형 탄두, 이 부분도 이제 현재 화성 17형, 18형에서 약 3개 정도의 다탄두라고 하지만 3개 정도로 탄두를 개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체 발동기도 이미 이제 ICBM도 시험 발사했고, 또 수중 발사 전략 무기, 그래서 이제 이른바 핵어뢰라고 할 수 있는 헤이도 이제 시험 발사했고요. 군 정찰 위성은 실패했지만 다시 이제 시도할 거로 보이고, 무인 정찰기는 작년에 한번 남쪽을 추적해 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정찰 위성을 말씀드렸고, 신형 전략 무기들을 이제 출연시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보통은 이제 NCND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핵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핵무기 보유국가의 행태인데, 북한의 경우는 사실은 이거 끊임없이 오히려 공개했는데 주변국들이 저거 진짜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북한은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6년 3월 달에 원통형의 핵탄두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그림 1을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17년 9월 달에 화성 14형 탐지하는 장구 형태의 수소폭탄 폭발 장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이제 지난 날짜가 3월 28일이죠. 3월 28일 날 김정은이 현지 지도가 했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흑백으로 나와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을 아예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해보면 60mm 초대형 망사포라든지 화산 1형, 화산 2형,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 헤일,
그다음에 KN-24, 23B, 신형 전투기도 무기, KN-23 등등이 이제 공개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공개된 화산 31형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발표하면서 북한은 이제 실제로 경량화,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크기를 봤을 때 이제 국방연구원이나 KDD, ADD는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10kg라고 보지만, 10kg로 보지만 실제로는 한 7, 8kg로 보인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요게 제가 따졌지만 핵 지휘 통제 체제라든지 전략군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을 하고요. 핵무기 사용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나 옛 소련, 중국 이런 이제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이런 억제력을 통해서 이런 그 핵전쟁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3세계, 정확하게 얘기는 이제 제2차 핵시대의 국가들, 보통 대표적인 인도, 파키스탄,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피핀 나락이라는 분이 이제 특히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핵 전략에 대한 논문을 이제 써서 박사학위를 써서 바로 MIT 교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제가 2016년에 썼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뒤에 논문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피핀 나락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핵태세 또는 세 가지 읽고 있는데 촉매 그대로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번역을 이제 촉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냐면 촉매라고 하는 게 지연시키거나 촉발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또는 그 인도 파키스탄이 했던 주로 촉발의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촉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증보복, 비대칭 확전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보통은 초기에 촉발 핵태세를 취하다가 확증보복 때로는 이제 비대칭 확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본다면은 북한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북한이 사실은 그 좀 과장되게 자신의 핵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나 중국의 중재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말이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이 뭔가 외교적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능력을 과장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촉발 전략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핵무장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은 확정보복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나온 그 해제에 따르면 자기가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하여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상 확증보복 능력을 이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던 핵무력 정책법에 보면은 좀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공세적인 핵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얼마 전에 6월 2일 미 군축협회 연설을 통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한 해에만 전술 핵무기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인 수중 핵무기까지 모든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핵전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NPT를 정면 위헌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는 선제 핵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한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설리번이 2013년 걸 안 봐서 그러죠. 2013년에도 이미 북한은 비핵 국가라 하더라도 핵무기 국가와 연동이 돼서 북한을 공격하면은 비핵 국가에 대해서도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작년 12월에 이제 지난 6월 7일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의 국가안보 전략 거기 보면은 북한이 했던 딱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동반해서
비핵무기를 뭐 사용하죠. 일단 아시 제가 찾아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요구했던 딱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을 이제 국가안전보고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북한이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비핵적 확정 넘어갔다라고 단정짓기가 아직 뭐해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런 어떤 태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이런 핵 능력을 갖췄고 핵 사용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저 새끼들이 뭐 어디서 쓰겠어?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억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게 2019년 쓸 때만 해도 의도를 앞에다 붙여놨는데 제가 요거 쓸 때는 뒤에다 붙였습니다. 근데 능력을 확실하게 있는 건 분명하고 원래는 이제 capability, intention, communication, credibility인데 이게 intention 하면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이제 일부러 빼고 capability하고 이제 intention을 생략하고 communication 넘어가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제 그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정말 북한이 핵을 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은 명분으로는 미국의 대북 침략에 맞서서 핵을 개발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북인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에 그 정권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2012년 브레니스키가 얘기했던 대안, 다시 말하면 한국이 선택할 수 세 가지 대안이 있죠. 하나는 중국의 지역 주권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가치와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안보 협력을 통해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그런 이제 방법 선택할 수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북한의 이런 그 핵무력에 대해서 최근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워싱턴 선언을 보면 결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어제 들어왔네요. 부산항에 들어온 핵잠수함 니미츠인가요?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북한에 겨냥한 추격 훈련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핵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한국을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하게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핵무장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나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새롭게 증가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다시 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국 한국을 설득하고 또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 아까 제가 인용했던 핵군축회의에서 브링컨의 발언을 보면 제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 내부의 독재 핵무장론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한국의 그 확장 억제,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표 3을 보시면은 북한은 이제 여기 특히 네 번째 항에 보면 핵 조립을 해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핵 국가가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거꾸로 얘기하면 가담한다면 비핵 국가인 한국의 일본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나 또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 하나는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이
공격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핵만이 아니라 핵, 비핵, 다권. 그러면 중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을 때, 그 다음에 작전상 필요, 그 다음에 인민의 생활의 안전과 보호,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뭐라 그러죠? 참수작전이 감행됐을 경우도 핵을 무조건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로 결국 이제 참수작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중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2010년대에 검토됐던 이른바 코피 작전이라고 봅니다. 코피 작전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형태가 얘기되고 있지만 당시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격형 드론을 통해서 원산이나 일대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핵을 쓸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도 어쨌든 북한은 핵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다음 표 4를 보시면은 북한은 이제 핵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핵 사용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 니들이 뭐 죽으려고 설마 쓰겠냐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쏠지도 몰라. 왜냐하면 북한은 불량국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소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경성균형, 원성균형, 복합균형이라고 했는데, 우선 표 5를 봐주신다면, 지금 이제 대칭적 경성균형은 케네스 왈츠 같은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나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논문에서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이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있으니까 북한이 갖게 된다면 나머지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대칭적 경성균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성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군사력으로 균형을 맞추는 걸 얘기하고, 연성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약이라든지 공약, 뭐 이런 이제 제도, 이걸 통해서 막는 부분이 연성균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을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핵을 못 갖게 하는, 그래서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를 창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정옥식 대표가 최고 전문가시고, 저도 이제 이 전략공학정치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외무성의 원자력인가 뭐 군축과에 있었던 뭐 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핵무기,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 또는 뭐 비핵화 지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2010년이니까 그게 언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국제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가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대칭 연성균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무슨 핵무기 보유를 인정을 하되, 다만 즉각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 이 지역에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도 사실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디얼 타입으로 하나의 구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아마 또 세미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비대칭적 복합균형인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화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고려할 부분들은 대칭적 경성균형하고 비대칭적 복합균형,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적 경성균형의 핵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 한국에 핵무장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네츠 왈츠도 일본만 거론한 거지만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핵무장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00, 안 썼습니다는 원래 책은 자세히 다룬 1967년인가요? 그 NPT 논의가 나오면서 1970년에 이제 NPT가 체결되기 직전에 일본 내에서 이러다가 일본이 그 핵무기 보유국에 둘러싸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당시에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도에 1995년도에 NPT 조약이 25년 10월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가졌던 조약인데 1995년도에 NPT 그 재검토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연구하기로 했는데 이걸 앞두고 일본 내에서 다시 또 재무장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일본 정부가 일본은 비핵 사무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다시 또 거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중국이 일본의 국력을 앞서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의 안보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3년에 나왔는데 그 구상에 앞서서 나온 것이 2006년도에 자유와 번영의 호, 자유와 번영의 활이라는 호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나온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에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 구상이 완료되기 직전에 이거를 이제 저지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자유와 번영의 호를 내세웠고 2020년에 제2도련이 완성되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결국 미국이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글로벌한 전략으로 지금 확장됐는데 아마 그러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 2015년도에 이안 이스턴이 이제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당시에 보면은 최소 억제로서 소규모 핵전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대규모 핵전력, 대규모 확증 보복을 갖추는 부분, 세 번째는 일본의 그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신 일본을 이제 그 이른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줌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일본의 재무장 이걸 결합시키려고 하는 구상이 시나리오 3 증강된 재래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짐작하셨겠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정책은 시나리오 3 증강된 재래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서가 작년 12월에 개정됐을 때 보면은 사실상 일본이 5년 내에 국방비를 단행보다 2배로 늘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른바 그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확장 억제력을 이제 일본에 보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 일본의 표 6에 나온 일본 핵무장 신호에 따르면 시나리오 3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여기 각주 20에 보면 제니퍼 린드라든지 데릴 베스 이런 사람들은 한국도 북한의 핵위협,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장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2021년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찰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화된 현상 유지, 포위, 적의 적은 친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화된 현상 유지는 최소 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 보유 한 10개 정도만 보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억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 시나리오 1이 가장 많이 길게 나오고 2, 3은 짧게 서서 있는데 사실은 한국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일본이 핵무장하면 한국은 아마 바로 뒤따라서 핵무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핵무장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핵무장할 가능성은 뭐 그다지 높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인가요? 제가 옛날에 그 국제정치학회 학부제 국정기 논총에 기고한 것도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자세하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 내에서 이제 그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적 제한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걷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일본조차도 지금 핵무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아베 전 총리, 제가 말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총리, 이게 우리말에서 언론이나 학자도 분명히 써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전 총리라고 쓰는 바람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지만 당시에는 총리였으면 당시 총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분명히 다르죠. 당시 총리하고 일본은 또 뭐냐면 직전 총리는 원 총리라고 쓰잖아요. 바로 직전은 원이고 그 전전은 이제 그다음부터 전이라고 쓰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아베 총리는 당시 총리가 아니라 전 총리다. 이미 총리가 아니었을 때 주장한 게 본인이 총리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가 전실성이 없다라고 이제 딱 부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의 대북 핵 억제력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가 있고 또 하나는 나토식 반미 핵공유, 또 하나가 이제 독재 핵무장 또는 자체 핵무장 이 세 가지가 얘기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굳이 단계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독재 핵무장론 또는 자체 핵무장론은 즉각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냥 한미동맹 깨더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했으면은 용기가 가상하다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미동맹에 대한 두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자는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참고로 이게 주한미군에서 점 찍은 거는 일관해서 한미에다가 점 찍는 바람에 원래 찍지 않아야 되는 주한미군의 주한점 미군에게 그거는 제가 이제 잘못된 건데 어쨌든 주한미군 전술핵 무기 배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옛날에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지상 배치용 전술핵 무기였는데 지금은 지상 배치용 전술핵 무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학자들의 주장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해상 배치용, 배비용 또 하나는 공중 배비용인데 공중 배비용은 이제 지금 나토에 좀 깔려 있고 지금 이 해상용은 사실은 해상용에 대해서는 원래 그 단거리 전술핵 무기 그 동아시아 배치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원래 그 트럼프 때 계속 얘기 거론되다가 일본도 처음에 그걸 검토하다가 아베조차도 상당히 거부를 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하는 그래서 그 당시는 어쨌든 미군의 함정, 해군 함정에 전술핵 무기를 상시 배치한 얘기가 있는데 공연하게 이제 중국을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이 안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배치되다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이 모르지만 2020년도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전략 핵무기들이 다 미 본토로 철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시민 언론 민들레 기자한테 제가 그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2015년도에 동풍 16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른바 그 동풍 16이 괌 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모 킬러인 동풍 26도 있지만 괌 킬러 16을 배치하고 북한이 2017년 8월 달에 괌 주변 4곳에다가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검토한 결과 괌에 배치된 전략 핵무기라고 전략 자산들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도 인용도 했지만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미국 학자들 거 그냥 싸잡아가지고 미국 소리 있는 거 그냥
한 몫에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유명한 알만한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것이 다 전신에 없다는 얘기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토식 핵공유 체제가 완성된 것은 1966년입니다. 맞나요? 연도가? 1966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NPT 체제가 1970년도에 완성이 됐고 그 이전에 핵실험을 확보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1990 NPT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토에 이미 그러면 5개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러시아가 양해했기 때문에 나토식 핵공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나토식 핵공유를 한국이나 일본에 적용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이 NPT 탈퇴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얘기 그대로 기시다가 합니다. 기시다가 나토식 핵공유는 불가능한 이유가 그러면 일본이 NPT 탈퇴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뭐 고려한 막하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거석하게 얘기하면 무식의 소치라는 거죠.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또는 그 과거 핵무장의 역사를 잘 모를 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독재 핵무장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이 핵무장론뿐만 아니라 옛날에 개성공단 뭐 즉각 재개론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러면 한미동맹 깨고 하자 뭐 얘기했는데 다들 보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냥 공포감을 가져가지고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아니라고 전제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는데 그거는 인정 안 하면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깨면서 그냥 계속 목락에 밀어붙이자라고 그럴 용기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핵무장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정성렬 박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핵 자강 포럼에서 특히 이제 4당 핵무장론에 대해서 1단계는 NPT 탈퇴 선언 준비, 2단계는 탈퇴 선언, 3단계는 이제 대미 설득을 통해서 핵무장 시도하고 4단계는 10개 이하의 핵무기 보유를 하는 또는 최소 억제를 갖자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 외교안보 포럼과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사용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잠재적 핵보유론. 옛날에 이제 김태우 박사님이 옛날에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옛날에 굉장히 강조해서 사실은 이게 아는 분은 알지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이 이제 재개정 시한이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우리 연구소에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페이퍼가 요약 페이퍼가 올라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통일비서관이었던 정문원 비서관이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페이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냐고 해가지고 제가 파일럿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잔뜩 보고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전이었나 인수위원장 인수위 시절에도 이 상원의원이 방한하고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 재처리 허용권을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파일럿 프로세싱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파일럿을 공동 연구를 하자라는 정도까지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좀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서 수출을 좀 확대하는데 좀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좀 수출할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에 보면은 한국이 그 미국의 특허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실상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이나 폴란드인가 거기에 이제 원전 수출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한국 원자력 수력 발전원인데 거기가 지금 수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워싱턴 선언에 보면은 워싱턴 선언이 그 한미 공동 성명에 거기 보면은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한국 원자력 계에서 상당히 그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도 사실은 그 타협책으로 조금 열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상 이제 우리가 한국형 원자로가 수출이 확대되니까 이걸 제동거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조선일보가 강력하게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정상회담, 특히 국빈반면에 가니까, 그리고 뭐 완전 포주기로 해서 가니까, 그리고 딱 하나라도 얻어와라. 그게 바로 원자협정 개정에 대해서 재치리권한을 얻어달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김대중 콜람,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의 계속 주장이고, 여러 한국 원자력 외교부 포럼에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는 건 사실은 김태호 국가무실 1차장이 사전 회의를 거치고 오면서 기자회의 행할 때 전혀 미군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도 한미 공동성명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래 박사님 얘기하는 4단계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뭐 아직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핵대핵 방식의 대구 방식이 억지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 또 핵사용 발언 이것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이 핵을 쓸 것 같다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핵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과연 거꾸로 우리가 핵무장,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핵무장을 한다거나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또는 나토 핵 공유가 만약 된다고 했을 때 했거나 또는 독재 핵무장을 했을 때 과연 북한이 겁을 먹겠느냐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럼 무서워가지고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그럼 우리도 핵을 안 쓸 테니 한국도 핵을 쓰지 마라. 또 주한미군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전술핵 무기를 갖게 된다면 제 생각이지만 북한은 겁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각주를 당하는데 천영우 이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이거 수석을 했던 이분 책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인데 미국은 깡패국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NPR 핵개수 보고에서도 죽어도 선제 공격 안 한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하거든요.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실제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내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핵 위협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주한미군이 1958년도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치했고 91년도에 이제 빼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이 엄청나게 핵 위협을 느낄 걸 고려할 때 미국 만약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게 된다면 아마 억지력으로서는 작용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은 러시아도 소유력 국가의 5국가의 그 나토식 핵공유, 핵무기 이른바 중력탄이라고 하고 자유투하탄이라고 하는 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지력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못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북한에 대한 핵국지력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만큼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정책을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중국은 이른바 그 핵탄두 겨냥 형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핵탄두를 겨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는 이런 건데 어디 책인 데다가 있는데 조준 정책이라고 그러죠. 핵무기 조준 정책을 이제 철회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핵무기를 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준하고 있지 않다는 건 즉각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미국이 굳이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안 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어떤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재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이 겁을 먹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핵탄두를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핵하는 지금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 가 있는 이충근 박사는 또 제가 알고 있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겠냐 하는데 뭐 만들었다 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너무 길어가지고 2012년인가 뭐 옛날에 우리가 이제 NPT IAEA의 의정에 가입하면서 과거에 했던 95년도하고 2000년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위헌 아무리 제재를 받을 뻔했다가 모면한 바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봤자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아닙니까? 핵물질을 만든다고 핵무기 만드는 게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탄두서부터 그거를 수발할 수 있는 운송수단,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핵지휘 통제 체제나 뭐 핵독수리가 뭐 동시하면 되지만 그걸 만들고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른바 북한의 전략군과 같은 미사일 지도국이나 전략군과 같은 이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사이에 다 들통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겠지만 뭐 그거는 뭐 결코 이런 쉽지 않다는 것이고 어쨌든 뭐 그러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갈 길은 멀다.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몇 개월에 할 수 있는 거는 핵물질을 만들 수 있겠죠. 핵물질 그냥 아주 여러 것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이 북한에 대해서 제2격 핵보복을 단행할 의지가 있고 만약에 북한이 니들이 하면 북한을 쏠 거야. 그럼 바로 아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불량 국가로 낙인칠 겁니다. 이른바 뭐 BTS 뭐고 어렵게 싸우는 한일을 통해 싸우는 국격이 일부에 무너질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 먼저 핵을 쏠 수 있다고 막 협박을 북한 니들 까부면 김정은 너 까부면 그 한 방에 그냥 부셔버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가지고 표동을 하고 그걸 북한에 전달해야 되는데 몰래 특사 보내서 너 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천영호 본부장 아니고 그분의 책에서 보면은 야 한국이 위협한다고 북한이 겁먹겠냐. 미국이 저렇게 해도 그냥 맞대응하는 나라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재 핵무장에도 이 세 요소를 갖출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분석한 거고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장 한국이 두 번째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서 북한의 핵을 선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아마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곳곳에 시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손영우 수석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이제 그래서 핵무기를 보였다고 하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래식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적인 핵 억제 이론이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전쟁 이전 억제, 프리워 디터런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게 이제 9.11 테러나 이런 이후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전시 억제, 인트라워 디터런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핵무기 보유국가끼리 재래식 분쟁이 있더라도 핵전쟁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아까 말한 비대칭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만들어진 코리아 미션 센터에서 20가지 시나리오가 작성됐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원산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드론으로 폭격하는 것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정도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례로서는 1973년도 아랍 이스라엘 전쟁, 91년 이라크 전쟁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연성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뒤에 보면은 견무 5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Mother of All Bombs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개발한 게 Father of All Bombs가 있는데 Father of All Bombs는 보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탄두는 만약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거나 나토 핵공유를 한다거나 독재 핵무기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규모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결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수준은 나가사키나 이런 데께 뭐 15kg, 20kg라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얘기 7, 8kg, 10kg 이내거든요. 킬로톤. 그 정도를 가지고 10kg톤으로 계산해 봤을 때 러시아가 개발해서 보이고 있는 Father of All Bombs를 가져가면 17개 정도, 견무 5, 17개 정도의 폭발력이고 Mother of All Bombs는 한 5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훨씬 작지만 보통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굉장히 우리 정욱신 대표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 이제 이
그 블러스터탄, 그러니까 확산탄을 쓰면은 그 현무 4 정도에 대해도 그 축구장 200개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 현무 5로 하면 그 2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살상 효과로 치면은 굳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인구 밀도가 높은 상대도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파격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량 그 살상력을 보여줄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는 핵 협의 그룹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호가 사실상의 나토식 핵 기획 그룹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나마 기억해 봐준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 인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해소책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한미 군사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배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여기 자세한 부분인데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 그래봐야 차관급 협의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EDSCG 같은 경우는 차관급 회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차관급 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만들기로 한 거는 차관 복급입니다. 다만 이제 오는 7월인 걸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이 이제 이 한미 핵협의 그룹의 일본 참여 희망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가 일본 나왔고 제가 최근에 이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기자한테 들은 얘기로도 지금 아마 7월 달에 되면 한미 핵협의 그룹과 별도로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논의가 일본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한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어제 들어왔던 부산항에 들어온 핵추진 잠수함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한반도에 핵 위기가 있을 때도 한번 들어왔었고 이번에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제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다. 표 8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표 8에 한 건 뭐냐면 아는 분은 의도를 아시겠지만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는데 그건 필요가 없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7년도에도 그때부터 이미 SCM에서 발표가 논의가 됐고 그때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의 정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관급이고요. 이거 워싱턴에 나온 건 차관 복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난리칠 것도 없는 거죠. 높은 급의 부분들이 이미 합의한 바가 있고요. 2017년도에 그런 SCM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한 이유는 바로 2017년도에 북한 핵미사일 시험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9년, 20년, 21년도 당연히 많을 수가 없는 게 그때는 대화가 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임기 내에 어쨌든 이런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50차에서 53차까지는 당연히 합의 내용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54차 SCM의 내용, 워싱턴 선언의 내용들은 사실 그전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연속성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제공하는 강화된 확장 억제력 공약과 한국의 증강된 재래식 전력, 특히 최근에는 지난 3월 달인가요? 원래 한국형 삼축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른바 킬체인,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 그다음에 KMPR, 한국형 대량 보복 체계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북한이 쏘고 나서 피해를 보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일체 국가들은 강대국
대국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억제력이 형성이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미국식으로 보면 깡패 국가고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쏘기 전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발사의 왼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사전에 해킹이나 전자기파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교란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 작전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3축 체계 플러스 1 체계 또는 뭐 4축인데 4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무수산 미사일을 쐈을 때 제가 이거 6번인가 연습해서 실패했는데 그때 이걸 적용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수산 미사일 제작과 결함이 있는 거여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요번에 제가 갑자기 안 들었나 싶은데 킬웹이라는 개념이 국방혁신 4.0인가에 나왔는데 킬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킬체인이나 KMD, 그 다음에 KMPR, 그 다음에 킬체인 이런 개념들이 돼서 우리 경우는 이제 증강된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무 시리즈의 경우 1, 2, 3, 4, 그 다음에 작년 이제 국군의 날에 전무 5가 이제 영상으로만 공개돼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3월 초에 이거를 이제 ADD에서 시험 발사하겠다고 했다가 전격 취소가 됐거든요. 전격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우리 북한만 생각한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9톤짜리거든요. 9톤이면 지하 벙커 100m 이하로 파괴할 수 있고 근데 밑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9톤짜리를 쏘아 올리는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1톤짜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대로 해서 미사일을 늘리면은 베이징이나 도쿄를 깰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이거 했다가는 북한이 겁먹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난리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은 중단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바로 한 3주 전에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했던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무 시리즈의 이 기술들이 다 러시아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소련 기술이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무 기술도 그렇고 북한이 이번에 쌓아올린 뭐죠 이름이? 운하라고 그러네? 운하는 옛날 이름이고 그래서 뭐죠? 이번에 쌓아올린 천리만은 위성이고 요번에 어쨌든 북한이 쌓아올린 발사체도 그렇고 사실은 쌍둥이거든요. 같은 기술을 쓴 겁니다. 미국 애들이 안 줘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와의 불금 사업으로 얻은 기술로 지금 개발한 게 현무거든요. 현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성공한 장사정 쌤 있죠, L쌤. 그다음에 이제 M쌤이라고 부르는 천만가 이름이 천만 아니 뭐죠? 지금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패트리엇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사드에 대응하는 것도 얼마나 성공했는데 이게 다 지금 거의 100% 러시아 기술 S300, S400이랑 같거든요. 천마랑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게 되면 북한은 사실 이게 자기네가 러시아 기술을 훔쳐서 한 건데 공개적으로 지금 지난번 푸틴이 연설했어요. 8월달 작년인가 올 초에 발다이 회의 연설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 무기 현대화에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인용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한 발을 물러선 것 같습니다. 제 칼럼 보고 물러섰다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물러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은 개발한 게 전술핵 무기인데 전략 핵무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나 우리의 이런 현무 5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략 무기의 실전 배치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단계적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적어도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이제 핵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했다가 지금은 남용하지 않겠다는 걸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이나 일본 주변국에 대해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행히 우리 정부도 부의군사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이런 북한이 설사 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다시 대화 채널로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한 억지로 작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한국 간의 끊임없는 이제 핵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곽태일 교수님이 대신 읽어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대화를 통한 이런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적어도 윤석열 정부 향후 4년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일정 정도의 내부 억지를 확보는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계승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북한 핵 위협을 과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핵 대응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적어도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제로 미국의 핵대서 보고서도 작년 10월에 발표된 거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명확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력이 필수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자체로.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서명한 워싱턴 선언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모르고 서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써놓고도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또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